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11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탈리아 여행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여행과 프랑스 여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이탈리아 여행은 이탈리아 하면 고대 로마 제국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로마 제국의 유적지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여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에서 프랑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알프스 산맥의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터널 길이가 약 12km 정도, 굉장히 긴 터널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연결을 해 줬었는데요. 밀라노에서 이제 알프스 산맥 터널 12km 정도 구간을 넘어가면 프랑스의 샤몬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1924년, 지금부터 98년 전입니다.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샤몬입니다. 샤몬이 그곳에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굉장히 대형인데요. 한 40인승 전 되는 대형 케이블카입니다. 그래서 샤몬이, 그곳은 해발 고도가 1030고도인데요. 에기디 미디 전망대는 해발 3842m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1030에서 3842까지니까 약 한 2700여 미터를 수직 상승하는 건데요. 백두산의 높이가 2744m니까 해발 고도 백두산의 그 높이 정도 되는 그 고도를 케이블카를 타고 한 10여 분 정도 초고속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초고속은 아니어도 고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가 출발했던 샤모니에서 이제 날씨를 보니까 구름 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에기디 미디 전망대 해발 3842m 고지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 고지를 제대로 조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자, 구름이 끼어 있긴 했지만 해발 1030 고지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출발할 때는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그 케이블카가 고속으로 구름 사이를 통과를 했습니다. 구름이 보통 해발 한 1500에서 2000 고지 정도의 구름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을 통과해서 그보다 더 높은 고도 해발 3842m의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이르는 구간은 햇볕이 쨍쨍 쬐습니다. 그래서 해발 1030 샤모니에서 해발 3842 에기디 미디 전망대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전망대에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조망을 했는데요. 그 전망대에서 주변을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태산줄령, 고산줄령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구름의 바다, 운해라고 하죠. 구름의 바다이고 사방대가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었습니다. 그 화이트아웃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얀 눈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
그 눈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게 되는 화이트 아웃 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서 알프스의 그 높은 봉우리들을 바라다 봤을 때 그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있는 눈의 바다, 또 구름의 바다여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러한 장관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서 몽블랑을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건데요. 직선거리는 한 1.5에서 2km 정도 돼 보였었습니다. 거의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몽블랑을 올려다보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몽블랑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4,807m는 프랑스령입니다. 그래서 몽블랑은 프랑스어로 몬블랑, 몬은 프랑스어로 산이라는 뜻이고 영어의 마운틴과 비슷하죠. 몬은 프랑스어로 산이고 블랑은 하얗다 이런 의미입니다. 프랑스어로 하얗다 블랑. 그래서 하얀 산이다. 즉 해발 4,807m나 되는 높은 고도에 있는 산이다 보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보통 평지에 비해 해발 고도가 100m 상승함에 따라 기온은 0.6도 정도씩 떨어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4,807m면 대략 한 5,000m 가까이 되니까 5,000m면은 평지에 해수면 평지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5,000m면은 결국은 6, 5, 40도 평지보다 기온이 한 40도 정도 낮지 않습니까? 100m에 0.6도씩 떨어지니까 5,000m 가까이 해발 고도가 올라가니까 6, 5, 40이면 6, 5, 40이죠. 한 40도 평지보다 한 40 6, 5, 40이 아니죠. 6, 5, 30이죠. 6, 5, 30 구급법을 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5, 6, 30이니까 5, 6, 30이니까 6, 5, 30이죠. 그래서 해수면 그 고도에 비해서 5,000m 가까이 되는 몽블랑 해발 4,807m 고지는 기온이 한 30도 정도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항상 기온이 낮으니까 눈으로 항상 뒤덮여 있다 해서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봉우리여서 하얀 산이다 해서 몽블랑입니다. 모는 산, 블랑은 하얗다, 만년설로 뒤덮인 산이다 해서 알프스 최고봉 명칭이 몽블랑입니다. 그런 식으로 몽블랑을 조망을 했고요. 애기디 미디 전망대도 해발 3,842m나 되다 보니까 기압이 굉장히 낮아서 이런 봉지에 든 과자 같은 게 부풀어 오르고 또 전망대 1층과 2층 사이를 계단을 통해서 이동할 때도 숨이 약간 가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6개월 동안 마라톤 풀코스를 87번 완주할 정도로 심폐 기능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제가 지금부터 12년 전 2010년 10월에 가족 여행으로 알프스에 올랐을 때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3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가서 첫 여행지로 몽블랑을 갔을 때 애기디 미디 전망대에서 숨이 약간 가쁜 느낌을 들 정도로 기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몽블랑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몽블랑은 근대 등산의 발원지입니다. 근대 등산의 발원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등산이라는 것이 스포츠의 영역이 된 게 지금부터 불과 한 236년 전입니다. 236년 전.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보다 3년 앞선 1786년에 근대 등산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2년 반 전인 2020년 3월에 출판했던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책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입니다. 그건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등산의 시작이 바로 1786년 몽블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산은 신의 영역이고 인간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 경외의 대상, 그런 두려움의 대상인 게 높은 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탐험가가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한번 저기를 올라가 볼까? 지금까지는 신들의 영역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누구도 저 산을 못 올랐는데 한번 저기 올라가 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 최초로 오르는 자에 대해서 상금을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에 동시에 몽블랑에 오른 게 지금부터 236년 전인 1786년입니다. 그게 근대 등산의 시작으로 보고 그때부터 이제 등산이 스포츠의 영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히말라야 14자 완등, 또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급점 도달, 즉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지구 상급점 도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다 달성하게 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급점 도달, 이 세 부문을 다 석권하게 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인데요. 인류 최초로 한 분이 우리나라 고 박영석 대장님이십니다. 2005년도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분이 박영석 대장님이신데요. 62년생이신데 그분은 그 이후로도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으시고 히말라야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시다가 안나푸르나에서 200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실종이 되신 상태입니다. 고 박영석 대장님. 여하튼 그 인류 근대 등산의 발원이 몽블랑인데요. 그 몽블랑을 그러게 투어를 했었고요. 조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떼제베라는 고속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10년 10월이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곳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당시에 그 열차 기관사들이 연금개혁 반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 그러는 바람에 떼제베 고속 열차들이 모두 정지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열차로 이동을 못하고 거기에서 디종까지, 프랑스 디종까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 한 4일 정도 여행할 때 로마에서 출발해서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까지, 거기까지 한 버스 회사 한 기사분이 계속 운전을 하셨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거죠. 그런데 제네바에서 떼제베 열차가 파리로 출발해야 되는데 열차 기관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을 못하니까 결국은 좀 더 파리까지 태워다 주면 좋고, 그게 어렵다면 그 중간까지라도 좀 태워다 달라라고 인솔 가이드가 좀 설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설득을 했었는데 그 버스 기사분이 자기 임무는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었죠. 그런데 계속 인솔 가이드가 그 버스회사 사장과 통화를 하고 설득한 결과 프랑스 파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디종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디종까지 거리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20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태워다 줬습니다. 그래서 디종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더니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버스가 디종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디종까지는 대략 한 350k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4일 동안 계속 저희들을 태우고 다녔던 그 버스회사 기사가 제네바에서 원래 임무가 끝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디종까지 태워다 줬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디종까지 한 200km 정도 태워다 줬었고, 그 다음에 디종에서 한 1시간 반 기다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한 버스가 디종까지 한 350km 정도를 달려와서 저희를 태우고 프랑스 파리에 태워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현상이 디종까지 왔던 그 프랑스 파리 출발 버스,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디종까지 저희들을 태우러 왔던 버스 기사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수칙 룰이 철저하다 보니까 파리에서 디종까지 한 350km 되면 우리 서울에서만 울산 정도, 울산 대구보다는 좀 먼 거리일 것 같은데요. 광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광주 정도가 한 320km 정도 되니까 파리에서 디종까지가 한 350km면 서울 광주 거리보다는 약간 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장거리를 운전할 때는 한 사람이 계속하면 안전사고, 피로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분이 두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했고요. 만약에 떼제베로 이동을 했다면 그 전날 저녁에 파리에 입성해가지고 푹 쉬고 다음날 투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버스로 이동한 데다가 또 디종에서도 한 1시간 반 기다렸고, 또 제네바에서도 이제 운전기사를 설득하는 시간이 또 한 2시간 소요되는 바람에 다음날 새벽 한 4시에 파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전날 한 저녁 한 7, 8시에 도착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 정도에 도착하는 바람에 패키지행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잠을 한 1시간 반 정도 잔 상태에서 한 6시에 다시 기상을 해가지고 급하게 호텔 조식으로 먹고 바로 파리 여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여행 순서는 프랑스의 파리죠. 프랑스 파리의 여행 순서는 제일 먼저 몽마르트 언덕을 갔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예술가들의 거리죠. 몽마르트 다양한 이런 그림, 이런 초상화들을 그려주면서 돈을 받고 이런 게 인상적인데요.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러한 화가들, 예술가들의 그러한 모습을 봤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원래는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희망했던 미술 학도였죠. 학도. 그런데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전향을 해서 1934년에 독일 사회주의 국가 노동자당을, 즉 나치당을 만들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인물이 아돌프 히틀러인데요. 히틀러가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했던 적도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미술을 사랑했던 히틀러는 1940년 6월 14일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고 6월 22일에 프랑스의 항복을 받았는데요. 그 무렵에 에펠탑에 올라가 가지고 에펠탑에다가 나치 깃발을 개양을 하긴 했지만 그 에펠탑을 폭파하거나 그러한 해코지를 하진 않았었다, 이런 건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처음 갔었던 데가 예술가들, 특히 미술가들이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몽마르트 언덕을 갔었고요. 그 다음 갔던 데가 이제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 시국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하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원래는 궁전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의 남서쪽 22km 지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도 궁전이었고,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때 대증축을 했던
베르사유 궁전이나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이나 다 궁전이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이제 투어는 가장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것은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상,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이 몰립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모나리자는 이제 그림이고 그 밀로의 비너스상은 이제 그 조각상이죠. 그 황금 비율 아실 겁니다. 세로가 1.6, 가로가 1m, 즉 1.6대 1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미술에 있어서 구도를 잡을 때 1대 1.6, 그러니까 가로는 1, 그 다음에 세로가 1.6, 이 비율이 가장 사물이든 뭐 사람이든 가장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구도가 1대 1.6의 비율,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밀로의 그 비너스 상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동한 데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 프랑스 대혁명, 잠깐만 여기 통과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하는 시민에 의한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 전에는 왕과 왕족들 또 귀족들 인구의 한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극소수자들이 인구의 99%인 평민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들었던 그런 세상을 뒤엎어버린 게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즉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무려 한 3,500명 정도의 왕과 왕족, 귀족들이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단두대를 발명했던 사람이 기요탱 박사인데요. 그 사람이 발명했다 해서 그 이름을 따서 기요틴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목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단두대를 대각선 모양의 칼날, 커터칼 모양 방향이 대각선이지 않습니까? 커터칼처럼 대각선 모양의 칼날 모양으로 단두대 기요틴을 만든 사람이 기요탱 박사인데요. 그 기요탱 박사마저도 그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되는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과 왕족, 귀족들이 한 귀족들 한 90% 정도가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거기에서 한 총 3,500명 정도가 처형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권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1792년에 루이 14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거기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었고요. 또 그 해 1792년에 루이 14세는 루이 16세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말고 루이 16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이 16세는 잠깐만요. 여기 세워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이 앞으로 좀 가서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고요. 서호 수변무대도 바로 앞에 펼쳐져 있고 조깅로도 있습니다. 또 서호 수변무대 관객석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서호 수변무대에서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뒤에 앞에 보이시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두대에서 한 3,500명 정도의 왕과 왕족, 귀족들이 처형이 됐고, 귀족들은 한 90%가 거기서 거의 멸족을 당할 정도로 살벌한 그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그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1792년에 루이 16세는 왕에서 폐위가 되고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그 다음해인 1793년에 루이 16세마저도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루이 14세에 관해서도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루이 14세는 5살의 나이에 왕의 즉위를 해서 72년 3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고 72년 통치했으니까 77세에 별세를 했던 분입니다. 5살에 즉위해서 77세에 별세했으니까 72년 3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분이 태양왕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분인데요. 그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증축을 했던 분이고요. 그 루이 14세의 증손자 중에서도 둘째 증손자입니다. 루이 14세의 둘째 증손자가 바로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5세. 그 다음에 그 루이 15세의 또 손자가 루이 16세입니다. 그래서 태양왕 루이 14세로부터 그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콩코르드 광장에서 처형됐던 루이 16세까지는 5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처형됐던 루이 16세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5대 손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르드 광장을 구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콩코르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길이가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연결되는 거리가 그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샹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제 개선문에 도착을 해가지고 개선문을 투어를 했었고요. 개선문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나폴레옹이 1805년 12월 2일에 있었던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그 승리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문이 프랑스의 개선문입니다. 1806년에 착공해서 1836년에 완공이 됐고, 그 샤를 드골 광장의 중심에 있는 게 개선문인데요. 개선문의 높이가 50m고 폭은 45m입니다. 그래서 그 개선문 문 사이로 장례식 때 시신이 통과됐던 분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1840년에 거기에 통과가 됐고 1885년에 빅토르 위고가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문 사이에 무명 용사들의 추모 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그 이후에는 샤를 드골 대통령을 포함한 다양한 위인들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장례식 때 시신이 통과됐던 분은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두 분뿐입니다. 그 개선문을 또 구경을 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에펠탑. 파리 관광의 하이라이트가 에펠탑입니다. 에펠탑은 높이가 324m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 높이가 555m 높이인데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인데요. 그 파리의 에펠탑은 높이가 324m입니다. 지금 롯데월드타워의 한 3분의 2 정도 높이일 것 같습니다. 324m. 그런데 그게 다들 아시다시피 1886년경입니다. 한 188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그 무렵이니까요.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니까 1886년경에 1889년경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국 박람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면서 거기에 철제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를 한 게 에펠탑인데요. 그게 처음에는 흉물이라 해서 그것을 철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상징이자 파리의 랜드마크가 된 게 에펠탑입니다. 1년에 찾는 관광객이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펠탑을 올라갔습니다. 그 에펠탑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테러 경보가 발생이 돼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이런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서 폭파시킨다라는 그러한 설들도 있어서 철통 같은 그 보안 검색을 하고 거기에 에펠탑에 입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펠탑에서 내려다본 프랑스 파리의 시가제 그 모습은 서울은 뭐 대단히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으로 높은 높이 쭉쭉 뻗어 있는데요. 반면에 프랑스 파리는 대부분이 10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고 라데팡스라는 그 지역 신시가지만 고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느강이 쭉 뻗어가지고 서쪽으로 한 800m 정도 가게 되면 800m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800km가 아니라 800km가 아니라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노르망디까지 한 200km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노르망디 쪽으로 흘러가는 게 파리를 통과하는 세느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파리의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면서 투어를 했었는데요. 1시간 정도 유람선을 타는 과정에서 한국어로도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올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어, 뭐 영어, 한국어 또 뭐 여러 언어로 안내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유람선 투어 중에 반환점이 노트르담 성당이었습니다. 아까 빅토르 위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선문 사이로 시신이 통과되면서 장례식을 치른 분이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빅토르 위고 두 분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빅토르 위고가 바로 노틀담의 곱추, 그다음에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지 않습니까? 그 노틀담의 곱추의 배경이 된 노트르담 성당, 거기 근처에 세느강 그 지점에서 반환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비를 좀 맞으면서 생맥주를 마시면서 세느강 유람선 투어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는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탈리아 여행에 관하여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아침에 이탈리아 여행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했었고요. 오늘 저녁에는 근대 등산에 바로 얹은 알프스의 몽블랑, 그 다음에 스위스의 제네바,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관하여 프랑스 여행의 추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 여행 순서는 몽마르트 언덕, 그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그다음에 에펠탑, 그다음에 세느강 유람선 투어 순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의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인데요. 저 롯데월드타워가 높이는 555m인데 저기 꼭대기 근방에 한 5개 층이 전망대층입니다. 그리고 그 전망대층 중에 그 한 개 층에 그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구름다리. 그러니까 저 꼭대기층 그 근방에는 5개 층이 전망대인데 그 최상층부 거기는 U자형으로 알파벳 U자형으로 건물이 돼가지고 가운데 부분은 허공이고 양쪽에 U자형으로 이제 건물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 U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곳이 바로 한 5개 층 정도가 전망대 층입니다. 그 전망대 층 중에서도 한 개 층은 구름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름다리는 전 세계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다리의 높이는 541m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물의 꼭대기 높이는 555m인데 구름다리 높이는 541m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한 14m 정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구름다리가 롯데월드타워의 구름다리인데요. 그 전망대에서 서울시가지를 조망하는 그 관람료는 한 3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름다리의 그 체험료까지 포함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다리 높이가 541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높이가 바로 지금부터 21년 전에 발생됐던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 오늘이 9.11 테러 21주년입니다.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빌딩 등이 폭파가 됐던 게 9.11 테러고 그때 한 3,5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된 게 9.11 테러입니다. 그래서 그 9.11 테러 때 무너졌던 그 무역센터 빌딩을 재건축한 빌딩 이름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 때 붕괴됐던 그 건축물 세계 무역센터 빌딩 무너진 다음에 재건축한 빌딩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의 높이가 541m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전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인데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는 높이가 555m인데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높이가 541m입니다. 그 541m가 바로 롯데월드타워에 설치된 세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구름다리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541m. 자, 지금까지 오늘 9.11 테러 21주년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탈리아 여행의 추억에 관하여 촬영했고 오늘 저녁 지금까지는 프랑스 여행의 추억에 관하여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추석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황금 연휴 4일 중에 오늘 3일째인 9월 11일 일요일 저녁 한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